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를 쳐주시니까 힘이 더 납니다. 지난 시간에 김구 선생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특히 근대사, 현대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역사적 사실이 왜 이렇게 많이 다를까 하고, 아마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당혹스러우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까지 뭐 한 30년, 40년 이상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광풍이 우리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출범을 하면서 민족 우선 어떠한 동맹국보다 민족이 우선한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로 얘기하면 미국 니네들 필요 없어. 우리 북한하고 손잡고 이제 우리끼리 잘 살 거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민족주의적인 광풍.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반일 감정을 선동을 해야 되고, 반일 감정을 막 선동하느라고 막 멀쩡한 옛날 총독부 건물이라고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때려 부셨는데, 옛날에는 총독부 건물이었죠. 그런데 해방 후에 제일 먼저 재헌의회가 열린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역사 현장입니다. 초대 대한민국 정부가 집무를 했던 역사 현장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좀 낡아가지고 1980년 전두환 시절에 돈을 또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이 건물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건물을 이거 옛날 총독부 건물이야 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테러를 하듯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일 감정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멀쩡한 쇠말뚝을 막 뽑지를 않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남산 외인 아파트라고 있죠. 그거 막 폭파 철거하는 장면을 막 그냥 공영방송이 막 전 세계에 다 중계를 하지를 않나. 그때서부터 일본하고의 그런 악감정 이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이면에서는 우리 한민족의 위대성을 막 부각시키기 위해서 있는 역사, 없는 역사를 막 날조해가지고 일본이 저지르지도 않은 걸 다 막 일본의 만행으로 막 뒤집어 씌우고 하느라고 우리 지금 이 근대사, 현대사가 좀 엉망진창에 민족주의가 한 발 더 나가면 이게 국수주의가 되고 이게 파시즘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까지 와 있어요. 뜻 있는 학자들하고 우리 근대사,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거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이거? 응?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애들이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다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공부하면 학교에서 시험 치면 이거 다 틀릴 텐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멘붕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이거 하도 잘한다는 사람 없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굉장히 좀 인생이 좀 즐겁지가 않습니다. 술 먹으면 속만 쓰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해방 후에 김구 선생의 행적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좌충우돌 행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좌충우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귀국을 할 때 한국 정부도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지만 임시정부를 미군정이 인정을 안 하니까 정부로서 기능도 못하고 어쨌든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아셔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는 해방이 곧 독립이고, 독립이 곧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은 거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 생각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버리셔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한 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지배권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독립이 아니에요. 그냥 해방이에요. 근데 해방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미 군정이 시작이 됐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일본의 식민에서 미 군정 산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독립이에요? 진정한 독립은 뭐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해서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압제해서 벗어난 것을 해방과 독립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독립은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다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만 착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해외에서 와가지고 귀국을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독립이 됐다고. 아니, 무슨 독립이 돼요? 지금 미 군정사라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게 뭐냐면은, 그럼 미 군정 시절에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소속 국민이었냐?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인정을 했나요? 우리는 집단적으로 우리는 국적이 없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빨리 우리가 정부를 수립을 해서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1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귀국을 한 사람들은 다 이제 내가 주인이 돼야지. 내가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 당시 국내에서 그야말로 어디 외국도 안 나가고, 만주에서 독립운동 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 가서 외교 독립운동 한 것도 아닌 사람들은 국내 남아가지고, 열심히 학교 짓고, 신문사 만들고 그래가지고, 애국 계몽 운동을 했죠. 그런 사람들도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민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이승만 박사도 귀국을 하고, 김구 선생도 귀국을 하고, 만주에서 하던 사람들도 귀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판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이승만 박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이분이 최고 지도자니까 이분이 이제 먼저 대통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이 두 번째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 김구와 그 추종자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구가 먼저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끝없이 이때서부터 또 분란과 갈등,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 일본이 통치를 하면서 첫째, 우리는 일본 사람이죠. 우리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은 일본 국적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하고 똑같다고 내선일체라고 그러면서 첫째, 투표권을 안 줬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 국회의원이나 뭔가 이 부분에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도 안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라는 뚜껑이 날아가니까 이제 너도 나도 와가지고 나도 정치, 너도 정치, 조선시대판 붕당 정치가 벌어져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정당이 생기고 해가지고 정당이 360개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분열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 된 적이 있나요? 한민족 역사상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하나 된 적이 없어요. 하나 되는 훈련을 구한말에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을 했죠. 어디를 중심으로? 이 선교사들이 진 학교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사회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양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 우리는 성경책을 공부하고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이런 하나 되는 훈련을 조금씩 해나가던 중에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훈련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을 맞으니까 너도 나도 다 이제 나는 무슨 당수 요즘에 우파에서도 정당이 5개인가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예. 아직까지 전근대인들이에요. 김구 선생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우선 이분이 영어를 못했어요. 외국 전어를 못 읽어요. 미국의 정책, 세계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미국에 친구도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그 학교의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랑 같이 동문수학했던 사람들이 전부 미국 정부에 가서 고관대장을 하고 있고 유엔에 가서 일하고 언론사에 가서 일하고 정당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야 한국 좀 도와줘 그러면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이 만들어지는데 김구 선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야 우리 다 모여가지고 미군정을 쿠데타로 뒤엎자 해가지고 미군정을 상대로 쿠데타를 2번이나 하려고 그랬어요. 미군정이 그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미군정의 정보 전문가들이 김구에 대한 평가는 무자비하고 부도덕한 블랙타이거다. 블랙타이거라는 건 뭐야? 난폭하다는 겁니다. 해방 이전에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암살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945년 12월에 송진우가 암살이 됩니다. 이 아주 민족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었는데 장덕수가 암살됐습니다. 다 김구를 의심했습니다. 장덕수 암살 때도 현장에서 경찰인데 이 박광욱, 개이버 이 사람들이 이게 다 한독당 당원이었어요. 한독당이 김구가 만든 당입니다. 그래가지고 미 군정에서 김구를 장덕수 암살 사주 혐의로 재판정에 불러내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송진우인데 참 아까운 인물입니다. 우파가 우파 사람을 암살한 겁니다. 장덕수도 우파가 우파 사람을 암살한 거예요. 바로 이번에 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의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나라들이 신탁 통치를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와서 보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훈련을 받은 리더십을 가진 조직이 없다. 둘째,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인재가 없다. 아주 열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5년간 신탁 통치를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를 수립을 해서 넘겨주자. 근데 이걸 우리 자존심에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반탁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박헌영이가 그 총수로 있는 조선공산당도 반탁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평양으로 불려가요. 그래서 월북을 해가지고 평양으로 불려가서 며칠 있다가 스탈린으로부터 신탁통치 찬성하라 라는 지령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46년 1월 2일 날 이 조선공산당들이 반탁 데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플래카드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찬탁! 그러니까 반탁에서 반자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찬자로 바꿔가지고 찬탁 데모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서부터 이 남한 사회는 찬탁진영은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반탁진영은 민족주의와 우익진영입니다. 그래서 쫙 홍해가 바닷물이 갈리듯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김구의 임정이 김일성 암살단을 평양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24 결사대들이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이가 연설을 한 3.1절 기념식이 평양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김일성이 연설했는데 그 연설하는 연단에다가 수류탄을 집어던졌는데 바로 이때 김일성은 소련군 대위였고요. 그리고 소련이 옹립을 한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경호부대도 소련군이 경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련군 경호 장교가 자기 발밑에 수류탄이 떨어지니까 그걸 집어가지고 던지는 순간 터져가지고 이 사람 오른손이 날아가고 막 결국 이제 실패를 해요. 하여간 이 김구 선생은 평생 이 암살하고 인연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암살 미수 이후에 북한에서는 김구의 구자가 9구자인데요. 요거를 개구자로 바꿔가지고 김구 이렇게 바꿔서 표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저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좌우 합작이라는 거는 이건 이상적으로는 어떨지는 몰라도 이건 완전히 죽음의 길입니다. 이건. 근데 미국이 소위 말하는 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히틀러라는 악당이 너무 이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히틀러라는 더 악질적인 악당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이 국제사회에서는 적이고 동지구가 없습니다. 그냥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 게 국제사회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이 소련하고 히틀러를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동맹을 맺은 것을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거악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과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동맹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도 우리가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손을 잡아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협조를 해나가면서 잘 할 수 있겠거니 하고 한반도 문제도 미국과 소련의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 그랬는데 대안이 됩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덕숭에서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 1차, 2차가 전부 다 결렬이 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좌우합작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헤매고 있을 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거 봐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좌우합작은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미소 공동위원회 이거는 좌우합작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되겠냐? 그러지 말고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서 유엔이 그 감시하에 유엔 주도하에 정부를 구성하게 하라. 제일 먼저 이승만 박사가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그 안을 받아서 안 되겠다. 이승만 저 친구 말이 맞구나. 한국 문제 유엔으로 상정하자. 그래서 47년도에 9월 17일 날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는 폐기시켜버리고 유엔 총회를 통해서 이제 그 한반도에다가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라는 것을 보냈는데 남한에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남한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가능하다. 북한 가서 조사하려고 그랬더니 소련이 거부를 하죠. 그래서 북한 지역으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못 들어갑니다. 이때 이미 통일정부 구성은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통일정부 구상 수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서도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치러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거였는데 소련이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지금 소련이 거부를 해서 우리가 북한 지역에 못 들어가는데 그럼 유엔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 훈령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유엔이 다시 소총회를 열어서 그러면 유엔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정부를 빨리 구성을 하자. 그래서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5월 10일 재헌의원 선거가 이루어진 거죠. 김구도 이때까지만 해도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다는 데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또 이 장덕수 암살 사건이 벌어져요. 알고 보니까 김구계열에서 죽인 게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미군 검찰이 김구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김구를 막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 당시 전문가들이 이 장덕수 암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 장덕수라는 사람이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이승만과 김구 세력을 중지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그 능력을 발휘했고, 또 우리 그 우익 진영과 미군정이 좌우합작 문제로 굉장한 그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이 관계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 원만하게 이 타협을 이루어 나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김구 선생이 뭐 때문에 이랬는지 암살해버리고 나니까 이승만과 김구를 합칠 수 있는 중간에 윤활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이승만과 김구 세력 사이에 이 깊은 골이 패인 거는 장덕수 암살 때문이다. 이때서부터 이제 이 김구라는 사람의 좌충우돌 행보가 정신없이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김구라는 사람이 1948년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에 우리는 찬성을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로부터 며칠도 안 돼서 2월 10일 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를 하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해요. 통일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기 위해 단독정부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연설문이 교과서에까지 실렸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나는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내가 좌우합작을 해서라도 통일정부를 구성하겠다. 이게 옳은 길이다. 그러니 전 국민, 전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가르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월 중순까지 유엔 감시하에 총선에 찬성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건국 반대하는 완전히 그 정반대의 길을 걸은 이유가 뭐냐? 북한 간첩에게 포섭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김구가 성시백이라는 간첩에게 포섭돼 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가르칩니까? 그냥 아주 통일 열망을,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원대한 이상을 세우기 위해서 가시밭길에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고난의 밭길이라니요. 간첩한테 노란한 겁니다, 이게. 그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증거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 갑자기 느닷없이 김구가 이제 그 재헌의원 선거를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 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독 정부라는 여론을 만들어서 인심을 현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총선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공산화 하라는 얘기냐? 지금 우리 나라가 안 세워지면 우리 공산화 된다. 그래, 빨리 반쪽이라도 정부를 세워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김구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여러 차례 이 연설을 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김구가 2월 16일 날 김일성하고 김두봉에게 남북 요인회담을 하자. 그 소식을 듣고 이승만 박사가 지금 그냥 있으면 큰일 나니까 반쪽만이라도 정부를 세우는 일에 당신 좀 참여를 해달라. 근데 거절을 합니다. 이 사진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월북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월북하기 이전에 김구 선생이 이제 그 경교장에 살고 계셨는데, 이 반공 청년, 우익 청년단 이런 사람들이 김구 선생 그 경교장 앞에 아주 진을 치고, 선생님 북한으로 가시면 저 공산주의자들 손에 놀아나니까 선생님 그 평양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길을 다 메우고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막 엎드려서 절을 하고, 선생님 평양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뒷담을 넘어가지고 월북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남북 요인회담, 남북 협상이라는 이 카드는 누가 준비를 했느냐? 소련 군정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열망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재를 뿌리는 그 아주 생쇼 파티를 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김구 선생이 월북한다는 얘기를 듣고, 남북회담 문제는 소련 정책을 아는 사람은 다 시간 연장을 해서 공산화하자는 계획에 불가능한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한국 지도자 중에서 홀로 이것을 모르고 요임회담 주장하면 대세에 목매하다는 조소를 명키 어려울 것이다. 김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 점잖은 양반이. 그러니 제발 나하고 같이 건국에 참여를 해라. 근데 반대하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4.3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제주가 지금 막 난리 굿이 벌어지고 막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와중에 3파선을 넘어서 월북을 일으켰습니다. 이 남북협상의 프로그램을 다 짠 인간이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요 레베데프라는 인간입니다. 소련 군정 정치사령관, 부사령관인데, 민정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레베데프라는 사람이 하여간 초청 대상자에서부터 누구누구가 무슨 발언을 하고, 김구가 만약에 회의장에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까지 다 정해졌습니다. 레베데프가 남북한 정세보고는 김일성파, 김두봉파, 허언파가 미리 하고 의견을 교환한 뒤에 정치 정세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시나리오까지 다 짜서 줬어요. 첫날 회의는 어떻게 하고 둘째 날 회의는 어떻게 하라, 요게 그 레베데프 비망록이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이
스티커프 일기처럼 전부 자기가 김구 불러들여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를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 일기가 편찬이 됐어요. 거기 읽어보니까 이미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의문까지 다 채택이 돼 있어요. 결의문이라는 건 서로 그 협상을 해서 이런 문구를 넣고 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의문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결의문 내용이라는 게 뭐냐? 스탈린이 4월 12일 날, 야, 앞으로 그 남북회의 회담을 한다며, 회담하면 결의문을 이렇게 발표해야 하고 스탈린이 지령을 내려준 지령문을 토시 한자까지 그대로 베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한테 완전히 그냥 놀아난 채 바보짓만 하다가 온 거예요. 바로 이 두 사람이 이 소위 말하는 그 북한을 좌지우지했던 이 정치 사령관과 이 민정장관이라는 사람인데, 스티코프하고 레베데프인데, 김구와 그의 측근들이 회의를 파탄시키고 퇴장하면 나가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미국 간첩으로 몰아라. 그리고 회의는 계속한다. 김구와 대화를 계속한다. 그들이 소란을 피우면 이 대회는 총선을 반대하는 것인데 왜 퇴장하느냐고 몰아붙여라. 이런 식으로 다 지령까지 내려주고, 심지어 연설을 할 때 연설문 여기에서 박수를 쳐라. 여기에서는 기립박수를 쳐라 하는 것까지 다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방적으로 이용만 당하다 들어왔어요. 5월 5일 날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북조선 당국자는 압록강 수령발전소에서 전력 송전을 끊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남한에 전기가 모자라가지고요. 북한의 압록강에 있는 수풍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전기를 공짜로 받았을 게 아닙니다. 전부 그 미군정이 전기값을 북한한테 줬습니다. 그 수력발전에서 전력을 계속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북쪽 수리조합 저수지는 남한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수문을 열 것이다. 그랬는데 재헌의원 선거가 시작되고 4일 후에 북한에서 오는 전기를 끊어버렸죠. 남한이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이걸 5.14 단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가서 공산당한테 실컷 이용만 당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김구는 미군정으로부터 장덕수 암살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막 계속 수사를 받고 있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때 김일성하고 만나가지고 혹시 내가 남한에서 무슨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나 북한에 와가지고 과수원이나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민족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랬다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그 김구 선생이 젊은 시절에 누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파혼이 된 적이 있어요. 옛날 애인을 또 데려다가 또 막 미인계를 쓰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김구하고 김규식이가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간 다음에 레베데프는 모스크바에다가 남북협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드디어 김구가 평양에 와가지고 5월 10일 재헌의원 선거를 반대하고 갔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 김구가 왜 그랬느냐, 왜? 그 당시 김구가 보니까 남한의 정치 정세를 볼 때 이승만이라는 저 거목에 가려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설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저렇게 이제 이승만이라는 거목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간첩들이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 뭘 망설이십니까? 지금 소련 군정하고 북한의 김일성은 선생님이 평양에만 오시면 앞으로 남북 통일정부가 세워질 건데 남북 통일정부가 세워지면 선생님을 지금 대통령으로 모실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이 째째게 지금은 남한 단독 정부 그런 데서 무슨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이건 선생님 그 위상에 안 맞는 겁니다. 어서 평양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홀라당 빠져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서영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남북한을 통틀어 총선거하면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실 텐데 뭐 때문에 이승만이 주도하는 남한만의 선거에 참석하시렵니까? 김일성도 김구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어서 평양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간 거죠. 1997년 5월 26일 날 북한 노동신문이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김구를 어떻게 공작을 했느냐라는 것을 노동신문 사설에다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야, 이제 김구를 통해서 이승만 엿먹이는 거 우리가 다 성공했으니까 이제 진상을 다 밝혀서 김구도 앞으로 격하운동을 벌여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97년 5월 26일 북한 노동신문에 의하면 성시백 동지는 4월 남북 연석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극단한 반동분자로 있던 김구 선생을 돌려세우는 자업체도 큰 힘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성시백이라는 사람은요, 북한이 그 간첩을 파견을 할 때 보통은 대남 관련 부서에서 간첩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성시백이라는 간첩은 그런 간첩하고는 아주 질이 다른 간첩이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직접 난파를 한 간첩입니다. 김일성이가 성시백에게 막대한 자금을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남한으로 내렸습니다. 성시백이가. 그래서 뭘 했느냐? 재헌의원 그 입후보할 수 있는 좌익계 후보들을 물색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선거 자금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좌익계 13명을 재헌의회 의원으로 당선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그 김일성이가 준 공작 자금으로 남한에 있는 좌익계 신문을 11개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재벌이 된 거예요. 언론 재벌로서 이제 재헌의원 좌익계 후보들을 돈을 대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국회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반민특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방 공간에서 친일파 문제는 전부 소련이 뒤에서 배후 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반민특위 그래가지고 뭐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민특위 안에 성시배가 돈을 대줘가지고 당선시킨 그 좌익계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이 친구들이 국회에서 미군 철수 결의하는 걸 내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성시백이가 공작을 했더라. 그래가지고 1950년 5월 15일 날 성시백이가 체포가 됐습니다. 성시백이가 김구를 둘러싼 그 한독당 사람들을 전부 매수 공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군부 공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부 공작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수사하는 와중에 유교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8일 날 서울이 인민군에게 점령이 됐는데 점령되기 전날 6월 27일 날 성시백을 총살을 했어요. 그래서 성시백이가 했던 군부의 공작이 어디까지, 누구의 선까지 공작을 했는지는 영원히 지금 베일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부라고 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놔뒀을까요? 요즘 군도 못 믿습니다. 제가 요즘 군인들 보면은요,
저것도 무슨 고자구린 환관군인들 같아요. 아니 저렇게까지 개망신을 당하고 적군 앞에서 무장해제를 당해도 헤헤 웃으면서 나와서 국회에서 변명이나 해야 되는 이런 그 군대는, 우리가 이런 군대를 위해서 국민들 세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시백의 이 묘는, 이 가짜면대 평양의 혁명 열사릉에 가묘를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이 성시백이가 김구를 공작을 해서 김구가 월북을 해서 남북협상에 참여를 하고 돌아와서도 끝없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주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평양의 노동신문이 있는 그대로 폭로를 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설로만 떠돌았는데 자기네들이 다 이실직고를 했으니 다들 통난 거죠. 자, 그러면 김구 선생이 그렇게 주장한 대로 1948년에 건국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좌익계 그 유명한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좌익 세력이 신속하게 한반도를 장악했을 것이다. 또 우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렉 브라진스키라는 미국 정치학자는 똑같습니다. 국제공산주의 어딘가에 편입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를 포기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1948년에 38선 이남의 남쪽만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를 건국하지 않았다면 공산화됐을 것이다. 이승만 박사가 예언을 한 그대로 학자들이 예언한 겁니다. 김구가 주장한 대로 보면 그 시절에 남북 통일이 그럼 과연 가능했겠느냐? 남북 통일정부 수립이 가능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자유민주주의자, 반공주의자들이 전부 항복을 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항복문서를 써줬으면은 공산주의 통일은 가능했을 것이다. 김구가 원하는 통일은 과연 이런 거였을까요?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는 이건 사생결단의 싸움이라 답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분단을 막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좌우합작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통일정부가 민주주의를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를 채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민의에 맡기거나 민주진영과 공산당의 연립정부를 수립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자. 이게 김구가 구상을 했던 그 통일정부 수립 방안이에요. 이 방향으로 나간 나라들은 100% 다 공산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은 시기에 늦고 빠름은 있을지라도 공산화의 길이라는 것이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모든 그 동구권 나라들이 보여준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게 김구가 추구했던 노선이다라고 허정 씨가 자기 책에다가 아주 피를 토하면서 쓴 내용이 이겁니다.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그동안 독립운동을 한다고 40여 년을 국제회의마다 애걸하고 다니면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달라, 우리 말 좀 들어달라, 우리 제발 좀 회의장에 입장을 시켜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입장을 들어준 적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응? 지금 50총 선거를 치러가지고 반쪽만이라도 정부가 수립이 되면 우리는 지금 독립하는 거다. 우리는 아직 독립이 안 됐지 않느냐? 반쪽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서 주권을 갖게 되면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권리를 통일정부, 통일이라는 꿈을 위해서 평양에 가는 거로 대신하려고 하느냐? 당신들이나 가시오. 역사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소. 내가 비록 반쪽짜리 정부를 세우는
분단 정권의 수립이라고 역사의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나는 이걸 세워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독립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미수복 지역인 북한마저도 내가 수복을 해서 통일정부를 내가 수립하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6월 25일 날 이북에서 남침을 하니까 남침 전쟁 수행 4원칙을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한 중에 세 번째가 뭐냐? 북한 공산당들이 38선을 지금 넘어서 침략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국제사회가 지금 거놓은 38선은 이제 국제법적으로 이거는 무효다. 그러니 나는 이번 이 전쟁을 통해서 미수복 지역인 북한 지역을 수복을 해서 내가 통일정부를 구성하겠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수행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군과 유엔군이 38선까지만 진격을 하고 38선에서 못 넘어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북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쨌든지 간에 남한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수립을 해야 우리가 독립을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방과 독립이라는 걸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해방과 독립의 의미를 몰라요. 진정한 독립은 국가가 건국이 됐을 때 독립인데, 이런 김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방이 건국이고 건국이 독립이고 이렇게 다 착각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김구는 해방과 독립의 이 진정한 의미를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미 1945년도 9월 20일 날 스탈린이 지금 북한에다가 말이야 소련을 추종하는 그 단독 공산정부를 수립을 해 하고 명령을 내린데 1945년 9월 20일인데 이미 북한에는 단독 정부가 만들어져 있고 46년도에 그걸 공표를 하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니 이미 북한에는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그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다가 대고 통일을 하자고 하니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김구라는 사람은 이 스탈린이 짜놓은 이 세계 전략, 그리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임시인민회가 뭔지 이런 개념조차 몰랐기 때문에 이런 에러를 낸 거 아닌가. 자,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김구의 아주 확실한 그 스폰서이자 후원자가 장개석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장개석 총통이 아니 지금 빨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김구가 계속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 자유중국 그 총영사인 서울에 주재하는 유어만이라는 사람을 김구 선생한테 보내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빨리 김구 선생이 그 건국에 합류를 해서 대한민국의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해야 우리 중국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공식으로 뭔가 중국과의 연계가 맺어질 텐데 지금 이 양반이 이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고 빨리 정부 수립에 참여해라. 그리고 도대체 왜 참여를 안 하는 건지를 지금 네가 가서 물어봐. 그래서 유엄한 총영사가 김구 선생한테 와가지고 지금 장개석 총통이 김구 선생이 빨리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왜 참여를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여쭈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김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평양에 가보니까 평양에 어마어마한 인민군이 만들어져 있더라. 지금 우리가 날고기고 발버둥을 쳐도 저런 무력을 못 만든다. 그런데 쟤네들이 그 무력을 괜히 만들었을 것 같냐? 조금 있으면 쳐들어 내려올 거다. 쳐들어 내려오면은 대한민국은 망하는데 이따구 반쪽짜리 정부 만들어서 뭐해. 통일이 될 건데 나 통일 대통령 할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지도자회의에서 참석한 한 가지 동기는
북한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가서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3년간 조선인 붉은 군대 확장을 중지하고 그 사이에 남한이 전력을 다해서 군대를 양성해도 공산군의 현재 병력만한 군대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러시아인들이 손쉽게 남쪽을 기습할 것이며 당장 남한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하면 뭐해? 내가 이거 참여하면 뭐해? 인민공화국 선포하면 나 대통령 될 건데. 이렇게 유엄한 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엄한 공사하는 사람이 참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 내용을 전부 영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장개석 총통에게 한부를 보내고 한부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원문이 이화장에 지금 걸려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을 지금 민족 지도자라고 지금 추앙하고 있습니다. 김구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이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해서 공산정권에서 인민공화국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대한민국 이따우 이런 거는 건국할 필요가 없다. 김일성하고 소련 군정에서 나 저기 통일 대통령 시켜주기로 돼 있는데 그때를 기다린 거 아닌가요? 김구의 통일정부 수립 주장은 군사력이 우월한 인민공화국이 남한을 접수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를 자기가 알고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 이런 행위를 하고 대한민국 건국이 막상 돼서 그러면 건국에 동참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이제 엇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건국이 선포가 됐고 그리고 9월 9일 날 북한에서도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그런 그 나라를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유엔의 승인을 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 승인을 위해서 대표단을 유엔 총회로 파견을 해요. 그때 장면을 수석 대표로 해서 보냅니다. 그때 장면을 왜 보냈느냐? 바티칸의 교황이 아주 유명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비오 12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반공주의자니까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런데 바티칸을 움직이려면은 캐톨릭교도가 가야 된다. 그래서 캐톨릭교도 중에 누구 그 세계 이 교황하고 뭔가 선이 닿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장면 씨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캐톨릭계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이 장면을 지도한 지도교수가 패트릭 번이라는 주교인데 패트릭 번이 비오 12세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비오 12세가 패트릭 번 주교를 통해서 한국을 도와달라. 그래서 비오 12세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유엔 승인 과정에서 로마 교황청 외교팀이 움직여가지고 중남미 표를 다 몰아줘가지고 우리가 유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번 주교를 서울 교구에 보냈습니다. 패트릭 번 주교 6.25 때 공산군한테 납북이 돼가지고 납북 과정에서 북한에 가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총력을 다해서 유엔 승인 외교를 펼치고 있을 때 김구는 유엔에다가 저거 반쪽짜리 정부니까 절대로 유엔 승인하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을 취소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자고 이런 그 편지를 보냅니다. 이 존 메릴이라는 사람은 그 해방공간에서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학자가 돼서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김구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당시의 상황을 인정한다 해도 이 김구나 김규식의 정치적 미숙은 놀라울 따름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대담성도 정치적인 술수도 지나친 민족주의적 정서가 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리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몰랐다. 그래서 나쁜 상황을 피하려다가 아주 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에 참여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다가 죄를 뿌리는 일을 하느냐. 이승만이라는 사람과 김구라는 사람의 차이는, 김구는 이상론자였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통일정부 수립에 있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통일정부 수립이어야 된다. 김구는 통일정부 수립이 돼 인민민주주의건 파쇼주의건 프롤레타리아 독재건 그런 건 필요 없이 통일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파의 젊은 청년들이 김구 선생이 저 간첩들에게 놀아나는 꼴을 보다 못해서 1949년 6월 26일 날 안두희가 12시 무렵에 경교장에 나타나가지고 총탄을 쏴가지고 김구 선생을 암살했는데, 요 사진에 요게 그 당시 그 안두희가 쏜 권총 탄알이 경교장 그 문을 뚫고 나간 겁니다. 요게 그 당시 김구 선생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인데, 안두희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유학을 했다가 졸업은 메이지대에 졸업은 못하고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김구 선생이 백이사 결사대를 그 평양으로 보내서 김일성 암살한 그 백이사의 그 단원이었습니다. 백이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 우익 단체에서 그 운영을 하던 일종의 그 테러 단체입니다. 근데 해방 공간에서는 좌익들도 테러를 하고 우익들도 테러를 하고 그냥 누구 총에 맞아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가 그 실리 보고서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실리 보고서는 뭐냐면은 김구 암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미군정에서 정보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만든 김구 암살과 관련된 보고서가 이제 실리 보고서인데, 실리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진압부대였던 한국 사연대가 여순천 반란자들과 관련돼 있었으며, 이승만 정부나 북한 정권과는 다른 파시스트적 정부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바로 이 부대가 그 정부의 수반으로 김구를 옹립하려 했었다라고 실리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계속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연구가 진척이 안 돼서 제가 실리 보고서에 있는 내용만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김구가 군부내에 있는 반 이승만 세력하고 손잡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 선생 암살과 관련돼 가지고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1949년 7월 2일 날 그 성명에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요. 김구 씨 살해 동기에 관해서 공표하고 싶은데 그것을 발표할 만한 때가 되면 물론 반드시 공표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실을 일반 앞에 공개하면 내 생각으로는 전 세계를 조국 독립에 바친 그 한국의 애국자의 추억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 그 불리한 내용이 뭘까요?
앞에 있는 이런 것하고 뭐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김구 암살과 관련해서도 좀 아직까지 지금 연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우리 군부의 움직임이라든지 여순선 반란 사건 부대와 그 부대를 진압을 하러 갔던 부대 중에 일부가 김구하고 손잡고 이승만 정부를 뒤엎으려고 한 쿠데타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리고 우리 군부가 1960년 4.19가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출동한 이 부대가 시민과 이승만 정부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이 우리 군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뭐가 어떻고 한다 한들 어떤 사람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한테 벌을 주던 훈방을 하든 감옥을 가게 하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1996년 10월 23일 날 이 박기서라는 분이 이 몽둥이를 들고 안두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침입을 해서 이 몽둥이로 길이 40cm짜리의 몽둥이에다가 정의봉이라고 글을 써가지고 준비해간 나일론 끈으로 안두희의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이 몽둥이로 수차 가격을 해서 죽였습니다. 너무 열심히 구타를 해서 숨이 차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신 후 계속 구타해서 안두희를 때려 죽였습니다. 당시 안두희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이 사람 구속 후에 사회 각계 인사들이 백범 암살범 안두희 처단 박기서 의사 석방대책위원회를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9,0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고, 그리고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기서 씨.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내려서 1년 4개월 만에 석방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이 몽둥이를 무슨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한다고 좀 기지가 않은 기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김구라는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이제 배우셨습니다.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을 누가 영웅으로 만들었을까요? 참 착잡합니다마는 박정희 정부가 영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16 이후에 박정희 군사정권이 충무공 이순신과 함께 김구를 민족의 영웅으로 만드는 사업을 열심히 벌였습니다. 남산에다가 백범 김구광장을 조성을 하고 1962년 김구 선생에게 건국 공로원장을 수여를 하고, 그리고 김구 선생의 차남 김신 장군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으로 5.16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을 대만 대사로 보내서 8년간 재임을 시켰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효창동에다가 백범 기념관을 떡 벌어지게 졌고, 그리고 백범로라는 도로 이름도 져줬습니다. 그 사이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역사의 무덤으로 끌고 가서
난지도 쓰레기 더미에다가 파묻어 버렸는지 뭐 했는지 기념관 하나 없고 변변한 동상 하나 없고 그 흔한 무슨 뭐 박정희 기념도서관 있고 김대중 기념도서관도 있고 많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일파 파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현충원에서 팔아버리겠답니다. 묘소를.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로버트 프리만 버츠라는 분이 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민주시민교육의 1번이 그 나라의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2번이 헌법의 정체성과 법치주의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민주시민교육과 정확하게 180도로 뒤집어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과 우리 학생과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 아닌 반민주시민교육이 대대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마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에 뭐 대학원 많이 가니까 대학원 나오면 정확하게 좌익상안에 물들은 사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를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 사법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이 가서 이런 식으로 80 먹은 노인네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의사가 되는 나라, 그런 사람들을 특별 사면을 해주는 나라, 이런 나라가 오래 자유민주 질서를 향유할 수 있을까요?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한번 제대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교수로 마치겠습니다.